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운동장이 한 5도 10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열과성을 다해 가지고 쫓아갈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90도로 꺾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 90도가 이렇게 절벽이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겠냐고요. 참으로 진짜 헌법재판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나 문영배가 주도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마찬가지로 헌재만큼이나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사실상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에서 이번에 정말 유의미한 결정 한 가지를 내렸죠. 국가인권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들 출신들도 많이 가고요. 판사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또 그 파급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인권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권고라고 해서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갖고 있는 양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기관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국민들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나 당연한 게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나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게 운동장이 90도로 기울어져 있구나 참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헌재 같은 경우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명확하게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헌재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헌 선포가 적법했냐 적법하지 않았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딴 게 있습니까? 이재명이 같이 그런 잡범처럼 무슨 6가지 7가지 8가지 되는 범죄 혐의로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헌 선포가 합법적이었냐 불법적이었냐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내용과 헌법재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헌재법에서 40조에서 규명하고 있는 것처럼 반하고 자시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죠. 그게 헌재법이니까. 그런데 형사소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판 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뭐를 검찰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검찰에서 내가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조서가 작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서가 이제 그러면 증거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게 뭐예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조서를 봤더니만 성재준이가 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암만 생각해도 A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공판기일에 가가지고 판사님 나는 A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는 자 A의 내용, 조서의 내용 A라고 얘기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2020년도에 개정이 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형사소송법이다. 아까 제가 헌재법 40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 심판은 뭐를 따라야 된다고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지금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진우 사령관도 그렇고 김영원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지금 사령관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검찰 조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나 그거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다가 군대를 침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공소장에는 저기 조서에는 적혀 있지만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내가 단전 단수를 지시받아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서에 적혀 있는데 나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러면은 형사소송법 개정된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증거로 채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번에 뭐라고 결정을 했습니까? 곽종근 진술이 지금 수도 없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의 검찰 진술 조서도 증거로 쓰겠다라고 헌재가 못을 박았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2017년도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은 경우도 온갖 거짓말이 난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조서에서는 A라고 얘기하고 헌재 가서는 B라고 해서 달라.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뭐 아무도 신경 안 썼죠. 어차피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로 이미 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법과 질서에 대해 가지고 따졌습니까?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선례로 삼아 가지고 똑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헌재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정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던 게 2020년도인데 2020년도 개정된 거를 무시하고 2017년도에 그 광기의 시절을 갖다가 선례로 삼겠다라고 하니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헌재를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반발했었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가 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완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결정이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라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 중심주의와 완벽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헌재가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법의 탈을 쓴 독재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한 발 살짝 지금 내빼가지고 문영배 같은 경우는 논의해보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살짝 선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그 글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논의한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식적으로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유일하게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게 인권위의 결정인데요. 인권위의 결정 같은 경우는 무슨 대단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다예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인권위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아니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뭡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번에 찬성 의견을 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계엄 자체를 무슨 정당하고 자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형사재판에서 대법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까? 1심 재판 결과조차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범죄 혐의자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그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당연한 지금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천하라이 미친 인간 같은 경우는 지금 개혁신당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지네들이 무슨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쫓겨났다 뭐다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개혁신당 차르고 그 지금 3명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인간들이 똑같이 지금 이제 자기가 허언아를 갖다가 쫓아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법치 자체를 지금 무시하고 있고 정당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게 그 지금 천하란과 이준석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지금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너무 잘 보장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가 저지르고 있는 법치주의 파괴를 목 놓아서 문제 제기해야 된다. 목청이 좋을 것 같은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준석이랑 마찬가지로 개혁신당은 지금 이제 비대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권한 자체가 비대해져 있죠. 당뇨병이라도 걸린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당뇨신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치주의 파괴를 운운하는 게 천하람이 운운하는 게 코미디 아닙니까? 고민정 신장식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지금 인권위 앞에서 무슨 대통령 지키기에 동원된 국가위원이 인딴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았는데 지나가던 개도 안 웃겠습니다. 개라도 웃으면 가가지고 개한테 우리가 꿀밤이라도 때려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에 웃고 있냐고. 대도 안 되는 이런 농담 같은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안 되는 건지 문재인 때 그거를 우리가 5년 내내 겪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 모습이 똑같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 준사법기관에서 왜 이런 식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지 국가인권위가 너무나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 가지고 6대4 아니었습니까? 그 반대했던 4명 같은 경우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언제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지 걱정스럽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